이 사회의 혁명적 변형을 일부분 수행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건 뭐 시인에게도 해당되는 말이겠죠. 이렇게 여기 있군요. 변형시키는 거거든요. 그 현재의 세계를 변형시켜가지고 이게 그 현존으로서 이게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그 어떤 그 글도 역시 시적인 어떤 것으로 나타낼 수밖에 없고 물론 비판적이고 분석적인 작업을 하는 것이지만 그래서 그것을 어떤 운동 속에 투입해서 그것의 힘을 인식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혁명적 변형을 일부분 수행할 수 있고 그래서 굉장히 좀 그 시인이나 이제 그 이런 믿음 분석가의 어떤 작업이 중요하다. 문화된 어떤 그 이미지로 포섭된 어떤 그런 세계를 다시 우리들의 그 삶으로 구체적인 삶으로 다시 되돌리는 어떤 그런 작업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이제 시를 인용을 한 거는요, 사실은 맨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시와 이렇게 연결시켜 보고 싶다라는 것이 안 됐는데 한번 그냥 붙여본 겁니다. 붙여본 거고 이 뒤에 이게 그 해설을 붙였는데 이 해설은 제가 지금 쓴 게 아니라 오늘 쓴 게 아니라 전에 썼던 걸 그냥 붙여왔는데 지하철 타고 오면서 이렇게 다시 읽었는데 앞에 내용과 전혀 연결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읽지 않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시를 그냥 읽어보시면 그냥 뭐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좋은 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는 이제 맞겠습니다. 분석하게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글에는 더 자세한 얘기가 있거든요. 그리고 어쩌면 이등 분석의 페올의 그 이등 분석의 언어를 시적 언어로 저희에게 전해주신 더 안내는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그 페이지 V랑 문학평론가이시면서 그리고 외의 미디어를 지으시고 또 다양한 활동하고 계신 김태현 선생님이셨습니다. 이태현입니다. 제가 그 우에미졸로즈라는 책에서 믿음, 몸 만들기 이런 생각을 전개하고 있어서 아마 이 인터뷰의 믿음 분석에 관련된 활동들과 설명하게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일단 그 르페브르가 이 책, 작지만 굉장히 난해한 이 책에서 전개하고 있는 내용에서 이제 핵심적인 거, 그러니까 이 책 안에서 성취되어 있는 것 안에서 이제 핵심적인 내용을 이제 그것만 추려낸다면 여기에는 그 많은 리듬들이 있는데 이게 다중성을 이루고 이 다중적인 리듬이 하나의 앙상블을 구성한다. 근데 사회적 삶이라는 건 결국 나의 리듬을 타자의 리듬에 투입하는 과정이며 리듬을 둘러싼 투정은 동질성으로 나아가려는 경향과 다양성으로 나아가려는 경향 사이의 갈등이다. 근데 이 동질성으로 나아가려는 경향에 있어 가장 폭력적인 힘이 바로 자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여기에 보면 어떤 식으로 일정한 패턴들, 그러니까 한계 지어지고 우리를 이렇게 그 어떤 프레임 안에 가두고 그 힘들로부터 우리를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 그래서 이제 정신 분석을 리듬 분석이 대체하게 되고 있다. 그러면서 병리학이 의미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딱 여기까지가 르페브르가 한 거예요. 그래서 어쩌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 리듬을 둘러싼 동질성으로 나가는 경향과 다양성으로 나가는 경향 사이의 갈등에서 잘 해나갈 수 있나요? 그 얘기 하시기에는 너무 오래 사셨어요. 이제 1990년에 91년에 돌아가시고 92년에 이 책이 나왔는데 이제 이미 이 책이 나올 무렵에 뭐 8수능이 넘으시고 뭐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그런 얘기까지 좀 기대하기는 어렵고요. 그리고 아까 여기 보면 이 책에서는 부정 리듬이라고 번역이 되었는데요. 제가 뭐 그거를 거의 못하지만 아주 완전 그냥 사전만 이렇게 놓고 이렇게 비교해 볼 때 이게 아르티미의 아마 번역을 하신 것 같은데 저는 정기환 선생님이 이거를 그 아르티미를 부정 리듬이라고 번역한 거는 틀린 번역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뭐냐면 그 르페브르가 견지해왔던 그 변증법적 반복론이라는 걸 반영한다는 의미에서 해주지만 이게 이렇게 번역이 되면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 모든 번역은 원래 완벽한 번역은 아니고 항상 약간의 오해의 소지를 남기는데 이거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생각에 이거는 무리듬이라고 번역이 된대요.
그러니까 무 리듬이라고 번역하고 가로치고 부정 리듬이라고 같이 쓰든가 아니면 막 겹치든가 할 그럴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선택을 한다면은 부정 리듬이 저는 더 적합하다고 보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우리가 오해할 수밖에 없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무 리듬이라고 했을 때 이제 이런 부분이죠. 부정 리듬이라고 했을 때는 뭔가 교정되어야 하고 말 그대로 진짜 부정되어야 될 어떤 리듬이 있다라는 식의 오해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 루페브르가 좀 그렇게 오해할 만하게 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런 건데요. 원래 우리 몸을 둘러싸고 있는 그 리듬이라는 걸 완벽하게 다 파악할 수는 없다는 거죠. 이를테면 우리 몸 안에도 다양한 리듬들, 뇌의 리듬이 있고 심장의 리듬이 있고 십이지장의 리듬이 있고 대장, 소장의 리듬도 있는데 일단 이게 고장나지 않으면 우리는 그 리듬이 뭐였는지 파악하기 힘들거든요. 바로 이런 순간들입니다. 그러니까 내 심장의 리듬이 고장난다. 그래서 그것이 원래 내가 파악하지 못했지만 그것이 없음을 느낌으로써 그게 있었다라고 하는 그 반대항의 상태도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그럼으로써 그 없어진 리듬이 무엇이고 더 들어와야 되는 리듬이 뭔가라고 하는 그 연결들, 이거 굉장히 변칙법적인 어떤 그런 그 동적인 연결들 사회 속에서 이제 파악되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는 부정 리듬보다는 무 리듬이라고 번역됐을 때에 이점이 분명히 있는 거겠죠.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조금 더 이 리듬 분석에 있어서 제시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이 루페브르가 리듬 분석을 쓰기 전에 이제 굉장히 기념비적인 저작입니다. 공간의 생산이라는 책이고요. 이게 물론 뭐 60권이 넘게 쓰긴 했지만 미국에서도 사실 이 사람의 저작은 전부 다 번역되지 않았습니다. 리듬 분석도 2004년에 번역됐고요. 일본이 루페브르의 작업들을 그래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렇게 번역했다고 하지만 그것도 뭐 공간의 분석 정도가 공간의 세상 2책 정도가 좀 빨리 번역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공간의 세상을 완성이 이제 74년이었는데요. 이게 이분이 이걸 쓰기 전에 1996년에서 1973년 사이에 정말 많은 곳을 돌아다닙니다. 유럽과 막 북미,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하여튼 정말 많이 돌아다니고 일본에도 다닙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66년부터 73년 사이니까 한 10년 넘는 시간을 많은 도시들을 돌아다니면서 자신이 이제 도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심화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갖고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이제 공간의 생산 바로 이 73년에 3장의 공간 건축술의 3장 10화에 보면은 그 리듬 분석에 대한 구상이 이미 여기에서 어느 정도 반 이제 나오고 있는 거죠. 근데 거기서도 아직은 잘 모르겠다라는 식의 정도로 이제 결론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리듬 분석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제 공간 생산에서부터 이제 얘기를 했던 거는 일상생활의 구조와 질서를 이해하는 노력과 이게 연관이 있고 노동, 생산, 소비, 사회와 같은 주요 활동 영역에서 인간의 삶의 구조와 조직화를 촉진하는 것이 무엇인지 해명하기 위해서 이런 종류의 각본론이 필요하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게 이분이 하루 이틀 생각한 게 아니라 보니까 1962년에 그때 일상생활 비판 2권에서부터 이미 언급을 했고 68년에 발표하는 한연구의 소개라는 텍스트에서도 다시 한번 소개가 됩니다. 특히 이제 이 한연구의 소개라고 하는 68년 글을 발표할 때 무렵에 한국에서 가까운 일본의 장기 체류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래서 상상을 해봤는데요. 68년 무렵에서 이제 한 73년 사이에 한국에도 좀 왔다 갔다면 이 사람의 그 도시에 대한 사유가 어떤 식으로 자신의 저작에 반영이 되었을까? 그렇죠? 물론 뭐 번역이나 이런 것들은 좀 늦게 오더라도 그 시기에 서울이라는 도시는 굉장히 문제적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르페브르 정도 되는 그런 세계의 지성이 와서 이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이것이 이 고립되어 있는 서울이라고 하는 남한이라는 정치 공간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그 당시 어떤 세계체제와 연결되어 있는 문제다라는 측면에서 좀 봤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를테면 이제 1972년 10월 17일 비상경영과 유신체제 선포를 목격했다면 과연 어땠을까? 과연 르페브르가 한국에 입국 가능했나? 이게 거의 불가능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이제 물론 그 스탈린이나 이런 거 싫어서 이제 58년에 탈당을 하긴 했지만 일평생 좌파적 비판의 입장에서 글을 써왔고 발언들을 해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아마 블랙리스트가 있었다면 아마 이 사람 못 들어왔을 것 같아요. 당국에서도 입국허가를 안 내줬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 81년에 다시 이제 리듬 분석에 대한 구상이 이제 3권에서 그러니까 일상생활 비판 3권에서 다시 이야기됩니다. 이 무렵에 한국도 저는 이 양반이 꼭 왔었어야 됩니다. 81년 되게 중요한 시점입니다. 왜냐하면 81년에서 82년 사이에 만약 이 사람이 경험을 했다면 적어도 이제 81년 12월에서 82년 1월 사이에 한국의 그 어떤 변화,
일상 공간 안에서의 변화를 경험해 볼 수 있는 재밌는 사건이 있어요. 뭐냐면 바로 이게 82년 1월 6일에 자정을 전후로 통금이 철폐가 됩니다. 저는 이 시기에 아주 아가였기 때문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통금의 시간이라는 게 무려 36년 동안, 그러니까 이군정 시기에 이제 이것이 이제 시작이 돼서 그 82년 1월에서야 이게 해적이 되었다는 거는 너무너무 긴 시간이거든요. 30년이면 3대가 함께 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딱 철폐가 되었을 때 과연 그 새로운 일상의 믿음이 구조된다고 한다는 것에 대해서 류페르는 과연 어떻게 했습니까? 뿐만 아니라요. 이것과 함께 중고생의 뭐 교복, 기발 자유화 조치도 이 시기에 강행이 됩니다. 36년이라는 시간 딱 들으면 우리가 연상되는 게 일제식민지 시간하고 거의 맞먹는 시간이나 그런 생각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뭐 어떤 해방의 의미? 그러니까 어떤 한국의 현대사에 있어서의 시간체제에서 해방의 의미를 갖느냐?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70이나 유신체제 선포와 함께 우리가 그 대통령 직선제를 뽑을 수 있다는 권리를 잃어버리잖아요.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 87년까지의 시간 동안에 어마어마한 투쟁이 이루어지게 됐고, 특히 광장에서의 투쟁은 그야말로 믿음 분석에 아주 중요한 빼놓을 수 없는 어떤 과제였습니다. 그 시기에 우리는 르페르를 경험하지 못했고, 르페르가 수용되지 못했던 거죠. 이제 뭐 상상을 해봅니다만 82년이면 이 사람이 80이 넘었을 때예요. 보자 이제 건강에 되게 문제가 많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분한테 이런 거를 이제 기대해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그 동시대에 나왔던 이 책들이 이 당대의 한국과 한국인의 삶의 내용과 뭐 이런 것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런 식의 어떤 비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사회적 삶의 퇴화가 정당화되는 도시의 증식과 복제가 전 세계 공통의 현상이었고 서울이 그 적나라한 전형이라는 점에서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어쩌다 이 책 이제서야 나왔지? 라고 하기보다는 우리가 사는 도시의 파국이 이미 수십 년 전에 이 책에서 진단했던 내용과 다르지 않다는 걸 더 아파야 된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 공간의 생산은 한국어판 종을 늦게 나왔죠. 2011년에 완성이 됐고요. 지금 일상생활 비판 전작은 언제쯤 완역이 될지 잠깐만하긴 합니다. 그에 비하면 리듬 분석은 정말 빨리 나온 겁니다. 이게 미국판도 2004년에 나왔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의 삶을 이제 동질화시키는 가장 이제 큰 리듬 중에 하나를 이제 자본을 얘기하고 있고, 여기서 아주 명확하게 그것을 비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애둘러가는 거 없이 그냥 이건 아니야라고 한 번에 단정한 문장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제 이 한 페이지에는 그 31조 원이죠. 이걸 날려버리고 파산한 용산개발 사업에 대한 논평처럼 들리는 부분이 한 번 나옵니다. 아주 아까 이성희 선생님도 얘기하셨지만 자본의 소통에 대한 예리한 문장들이 곳곳에 아주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 제가 인용된 부분의 첫 문장과 맨 마지막 부분을 보면요. 자본은 사회적 부를 파괴한다. 자본은 사적인 부를 생산한다. 그리고 맨 마지막. 사라질 위기에 처한 건축과 건축가는 이제 돈줄을 든 개발업자들을 극복한다. 저는 지난 5년 동안, 비조건 5년 동안의 시간을 저는 이 문장들만으로도 요약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리듬 분석은 제때에 도착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자본의 리듬에 휩쓸려드는 서울의 일상은 이미 사회적 부의 파괴가 임계점을 넘어선 소리입니다. 우리 몸의 리듬도 이 도시와 함께 변하고 있습니다. 자본은 우리 시대의 몸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 생각합니다. 그 고속도로, 특히 경기도변에 있는 그런 도시들, 그것도 없잖아요. 이마트 있고 그 건너에 도로 건너에 아파트밖에 없어요. 거기 사는 사람들 보면 도시 가서 돈 벌어오고 이마트에 아파트에 들어온 다음에 이마트에서 돈 쓰고 왔다 갔다 이래요. 이게 뭡니까 세상에? 이곳에 사는 사람들 리듬 분석 정말 쉬울 거예요. 뭐 분석을 할 수 없죠. 그냥 보이는 거예요. 뭐 빅데이터 뭐 이런 거 분석하는 다음에 너무 그거 땅치고 헤엄치기입니다. 그것뿐이니까 시험을 준비하고 시험을 치르고 시험 평가 결과에 따라서 등급을 받는 수험생의 일상이 율평생으로 확장된다면 그 사람의 삶에 있어서 리듬 분석하기 정말 쉬운 겁니다. 그래서 이런 수험생 주체에게 삶이 경영의 대상이고 감정이나 욕망은 합리적으로 통제되지 않으면 이 경쟁력을 해칠 수 있는 리스크로 간주됩니다. 리페블의 용어를 빌리자면 이 책의 한 장에 이릅니다. 교련이죠. 교련장을 합니다. 돈 잘 버는 능력, 즉 경쟁력으로 환원될 수 있는 능력에 있고 없음을 일평생 추구대하는 경제 동물들의 수용소로 우리 시대의 이제 도시가 전락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그 리듬 분석과 효상이라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그 부분을 저는 이 용사 재개발 지구의 그 폐허를 와 함께 이야기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리듬 분석의 효생도 우리 시대의 폐허를 마주보고 있는 이의 얼굴에 겹쳐야 합니다. 아까 이제 쭉 다른 선생님들 이제 얘기하셨지만
굉장히 오랜 세월 구상한 리듬 분석입니다. 근데 이게 이 결과물을 보면 유감스럽게도 저는 이거는 유한성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그거를 그렇기 때문에 르페브르 신앙이라 이렇게 얘기할 건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게 이 책이 쓰여지고 사람들이 도착했을 때 그의 삶의 단계를 고려해서 좀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간에 하여튼 이 책이 써져 있는 것만 보고는 이거 내가 볼 때는 이것만 갖고는 사회적 시공간에 적용할 리듬 분석의 이론 틀이 존재할 수 있다는 가능성 자체가 좀 의심스럽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거를 읽으면서 김현의 그 행복한 책을 읽고 김현 일기장이거든요. 돌아가시기 전에 3년 동안 썼던 거를 이제 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분이 노트에 써놨던 걸 그냥 누군가가 정리한 게 아니라 본인이 죽기 전에 자기 일기장을 하고 다 정리해요. 이건 그러니까 확실하게 의지를 가지고 자기가 나에게 남아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내 후학들이 이걸 읽고 뭔가 영감을 받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정리한 글이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르페브르의 만년의 책인 이 리듬 분석과 김현의 만년의 책인 행복한 책을 좀 같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 같은 거 느꼈어. 나에게 시간이 없지만 나 아직도 이렇게 힘이 넘치는 글쓰기의 성격이나 내용을 하기는 다르지만 죽음의 기회를 뺏기 전에 이 두 분들은 이제 이 대가는 하수영의 대가지 아이디어를 별로 남긴 거죠. 그러니까 리듬 분석의 3장 창문에서 바라본 광경의 한 구절에서는 이 두 대가의 목소리가 교차하는 듯했습니다. 늙고 병들어 쇠약해진 몸이지만 그렇게 더욱 강렬히 이야기할 수 있게 된 주제에 확신이 느껴진 대화인데요. 저는 참 이 부분이 이 3장이 좋았습니다. 이 대가의 내면의 분명, 아직 생각은 불타고 있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는 어떤 그런 고독, 그리고 그 고독을 어떻게든 극복하려고 하는 것에 어떤 글쓰기로서의 어떤 수행성 같은 게 느껴졌는데요. 이 부분 좀 읽어볼게요. 소리와 소음들을 듣는 것은 멈추고 대신 우리 자신의 몸에 귀를 기울인다면 우리는 리듬들도 그 리듬들의 조합도 파악하지 못한다. 그것들이 우리의 몸을 구성하고 있음에도 말이다. 오직 고통 속에서만 특정 리듬은 병에 의해 변형되고 표출된다. 리듬 분석은 평상시의 부정 리듬성보다 병리하게 더 접근한다. 리듬들을 파악하고 분석하기 위해서는 그것에서 벗어나야 한다. 하지만 완전히 벗어나서는 안 된다. 이는 병 혹은 기술을 통해 가능하다. 저는 이게 그 자신의 그 몸속 뭔가 하나씩 자신의 어떤 생체의 리듬들이 하나씩 꺼져나가는 상황 속에서 더욱 그 예리하게 된 우리 사회와 인간의 몸과의 사이에서의 그 리듬의 관계에 대해서 더욱 예리하게 진단해 볼 수 있게 된 리듬 분석가의 상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신체가 온갖 리듬의 다발로 구성되어 있고 이 열린 창밖에서 대가의 몸도 외부의 리듬을 감지하는 메트로를 진행하는 거죠. 제가 여기 그 설명 쓰지 않았지만 이 글이 전개되는 장소가 어느 아파트의 창문 앞이에요. 블레즈가 자살했던 장소도 그 장소는 아니지만 아파트 열린 창문 앞이거든요. 과연 그 블레즈의 마지막 순간과 르페브르가 썼던 이 사람의 마지막 유고에 썼던 어떤 그 절창이 이루어지게 되는 이 부분들을 비교해 볼 수 있다면 그건 뭘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 부분은 그냥 제가 그냥 이 글의 내용에서 이제 그 핵심적인 개념들을 좀 정리한 수준이라서 여러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르페브르의 리듬 분석 이론은 장소의 시공간적 특수성들을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전제에서 출발합니다. 이전에 적들에서도 계속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는 항상 시간이라는 변수가 상대적으로 덜 기묘하게 다뤄졌습니다. 이분은 어쨌든 공간의 분석가였고 공간의 사상가였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들어오느냐라는 게 계속 예주시됐지만 이제 그게 리듬 분석에서 이분에게 남아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의 핵심적인 내용은 모든 리듬이 다중성을 이루며 다중적인 리듬이 하나의 앙상블을 구성한다는 것. 사회적 삶이란 결국 나의 리듬을 타자의 리듬에 투입하는 투쟁이며 리듬을 둘러싼 투쟁은 동질성으로 나가는 경향과 다양성으로 나가는 경향 사이의 갈등이다. 이게 이제 이분이 해놓은 얘기의 마지막 갈무리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르페브르의 리듬 분석은 새로운 연구 방법의 시초일 수도 있지만 오랜 전통과 성과가 누적된 시간에 관한 연구의 한 갈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반드시 다른 책들과 함께 읽어내가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르페브르의 리듬은 여타의 시간론에 어떻게 응용되고 새롭게 갱신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폴 비를리오가 전 세계 정보교환의 메타시티를 다스리는 실시간의 정체 정치를 그 문제 삼으며 개념화했던 시간 정치를 르페브르의 리듬에서 어떻게 응용할 수 있을까? 또 그 에드워드 홀 최근에 이 사람의 그 전작이 다 번역됐습니다.
이 에드워럴의 그뭐 폴리크로닉 여러분 이거 그냥 나오는 것처럼 한 번에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과 한 번에 하나씩을 하는 것의 시간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폴리크로닉한 P타임과 모노크로닉한 시간, 이건 M타임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이 분류를 참조하면 르페브르의 순환과 직선, 다중성과 앙상블 개념을 보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또 최근에 국내에서도 굉장히 핫하게 많이 논의되는 분인데 이 프리드리히 히틀러 취근계에 등장할 예로 들어서 시간의 비가역성 거꾸로 가지 못한다라는 거였는데 지금은 이제 뭐 막 그 비디오 테이프 거꾸로 돌리거나 아니면 레코드판에서 DJ들 이렇게 삐삐삐삐 하고 이렇게 거꾸로 돌리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시간의 비가역성을 거슬러서 시간축을 조작하는 것이 기술로 가능해졌다라는 거거든요. 르페브르가 살아있었다면 과연 이런 얘기에 대해서 뭐라고 논평했을까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건 이제 르페브르의 응답을 기다리기보다는 우리가 그런 질문들에 답을 해봐야겠죠. 그리고 네트워크 사이에서 공간적 이동에 따르는 시간적 반복이 점점 극소화되는 경향을 밝혀서 마뉴엘 카스타는 그 초시간적 시간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이 또한 나날이 가속되고 있는 미디어 발달 과정의 극한을 쫓는 리듬 분석의 한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리듬 분석은 기아 자동차나 현대 자동차의 노동 분석에서도 이 문제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 장시간 노동 체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정말 노동하는 삶의 존엄이 파괴되는 어떤 그런 시간체계입니다. 이걸 극복하는 데 있어서 앙리 르페브르가 어떻게 이 시간 분석을 어떻게 사용될 건가. 르페브르 그 얘기하거든요. 내가 이거 사용해라. 라고 합니다. 진짜 그 사용해야 될 장소는 저는 그런 순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리듬 분석을 어떤 매뉴얼로서가 아니라 질문을 불러일으키는 책으로서 좀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이 도착해야 될 곳에 제때라면 리듬일 수 있도록 기대합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만 더, 조금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도론을 준비했는데요. 시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이제 이 영문판 해제를 쓴 스튜어트 엘그도 얘기하지만 이 르페브르와 글래즈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영향을 받았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 글래즈가 청계공원에서 물론 이제 차이의 방법에서 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제 청계공원에서 이제 한 장을 할애해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게 리토르넬로가 있잖아요. 근데 이 리토르넬로가 어떻게 보면 르페브르 리듬 분석의 나쁜 미래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제 그 영토와 탈영토와 관련해서 특히 이제 시간의 선천적인 형식으로 시간을 구조할 수 있는 것으로 리토르넬로가 이제 정의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문제는 이 개념이 지나치게 폭넓은 의미로 적용되다 보니까 비유를 하자면 방망이를 잡고 이렇게 정확하게 때려야 될 어떤 구체적인 프레임으로 들고 들어오면 설득력 있게 쓰기가 어렵다는 거죠. 딱 르페브르의 리듬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청계의 고온 이후의 작업에서 보면 리토르넬로가 비중 있게 다루지가 않아요. 본인이 생각하기에도 이게 사용하기엔 좀 뭔가 애매하고 뭔가 이렇게 사람들 각성하게 하기엔 좋은 개념인데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저는 이 르페브르의 리듬 분석이 리토르넬로의 나쁜 미래가 되진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리듬 분석을 공중전이 아니라 세속의 백병전에서 최적화된 괴물로 변신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괴물은 여러 유용한 개념들, 앞에서 얘기했던 뭐 비를리오나 아니면은 히틀러나 뭐 에드워드나 이런 개념들과 함께 뒤섞어서 키메라, 그러니까 한 개의 형제 안에 다른 종류의 유전자가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섞어놓는 그런 걸 키메라로 하잖아요. 키메라 같은 것으로 구성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떻게?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많이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리듬 분석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진부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더 재밌었던 게 사전의 조련 부분인데요. 이거는 푸코가 말하는 훈육이나 이런 것과 그렇게 뭐가 그렇게 다른 거 같고요. 권력이 우리의 신체에 각인되고 어떤 종류의 신체성을 만들어 제조해 나간다는 것과 그게 다르지 않은 게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근대적인 리듬이 어떻게 우리 신체에 적용되는과 관련해서 흥미로운 사례가 있어서 이 얘기까지만 좀 드리겠습니다. 이 근대적 신체의 교전과 관련해서 메이지 일본에 흥미로운 기획이 있었습니다. 서양 무기를 사용하는 근대적 군대를 위해 병사들의 신체 만들기에서의 조련 혹은 훈육의 문제입니다. 바로 막부 말기 농민들을 근대적이고 서양적인 군대의 병사로 만드는데 문제를 겪었던 게 바로 걸음걸이입니다. 그 코미디에서 보면 이렇게 왼발 오른발 왼손이랑 오른손 왼발이랑 오른손 같이 움직이는 거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딱 그렇게 했다는 거죠. 군대 가서 훈련을 시켰는데 이걸 남바걸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는데 정말 진짜 고생을 많이 했대요. 정말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근데 이 남바라는 게 사실은 그게 군대나 아니면 도시에서 걸어다닐 때 되게 웃기게 보이지만 농경사회에서는 합리적인 신체 동작이자 이제 비법인 거죠. 대지를 향해서 이루어지는 노동, 특히 이제 힘을 잔뜩 주어야 하는 작업을 할 때마다 동작을 떠올리면 신체가 비스듬한 자세가 되어서 수월한 겁니다. 논두렁이나 아니면 논에서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체 중심 자체가 농경사회와 근대적인 공간에서의 그 중심점 자체가 다르고 그것이 구동되는 리듬 역시 다른 거고. 하지만 이제 남바는 근대적인 공업생산과 군사행동 및 집단행동에서 교정되어야 할 실체였습니다. 그래서 남바에선 근대의 리듬이 제대로 작동될 수가 없었습니다. 이걸 그냥 뭐 이렇게 교정한다는 거죠. 자, 우리 시대에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정보자본주의와 네트워크 사회 극한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남바를 교정하는 것 같은 리듬의 조련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게 아마 스마트폰과 관련된 이 신체의 변화와 밀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이런 모바일 미디어 컬처에서 문제적인 사례들을 발견해 나가는 것도 리듬 분석을 저자의 의도대로 잘 사용하는 방법이 아닌가. 예, 감사합니다. 너무 오래 기다리신 거에 대해 좀 폭발적으로 거의 결정을 해주셨고요. 네. 네, 그렇게 보면 우리나라에 안 온 건지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발표는 끝나셨고요. 저희 한 5분 정도만 쉬고 질의응답 토론 더 하고 싶은 얘기들을 좀 더 평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5분 동안 쉬겠습니다. 번호로 읽으면서 소개해 주셨던 이상현 선생님의 미래시대 하나였는 이모자의 완전 착하시길 기대고 발표해 주셨던 이상현 선생님의 그리고 시에서 못 들고 왔는데 전지현 선생님께서 같이 참여하셨던 플럭서스 예시거든요. 한국에 플럭스가 그런 책이 없습니다. 거의 구하시는 책도 별로 없는데 지에서 저희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20% 할인 판매하고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짜요?
네, 거의 마지막 부분 하고 있어요. 네, 저희 시합을 해보고 왔나요? 시간 되시면 다시 오세요. 언제 그러면 시간이 되시는 거예요? 그땐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물 받기 정수 만약에 이거를 공간에 한번 정도는 이 안에 만들어서 내는 거. 화장실 만 원이면 조금만 더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하고 싶은 얘기나 뭐 이렇게 다양한 얘기가 나왔는데 그때 한번 못하신 얘기들 준비해 주시면
네, 다 들어오신 것 같으니 바로 이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평입니다. 그러니까 책에 대해서 제가 서평은 꼭 읽고 나서 써야 한다는 생각이 있으시지만 사실 서평을 하고 책을 읽으셔도 되니까 뭔가 궁금하신 아이디어들이 있으시면 좀 뭔가 질문도 해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품 그 발표 잘 들어봤고요. 저는 그 음악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아까 그 김진호 선생님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음악적으로 좀 많이 해주셨는데요.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음악 그 리듬이라는 말 자체도 음악적인 용어고, 그리고 음악이라는 것이 어떤 그 공동체 자체의 재미를 준다라는 어떤 그런 속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무대 공연이라든가 공연장에서 이제 음악이 연행되듯이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본다고 하면은 사실상 뭐 클래식 음악이든 아니면 대중음악이든 국악이든 그것 자체가 하나의 이제 연속체적인 역사에서 좀 사유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악이라는 것도 결과적으로는 근대 이후에 어떻게 보면 발명된 그런 산물로 볼 수 있고요. 특히나 이제 막스주의적인 어떤 그런 모습으로 이제 생각을 한다면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그런 어떤 하나의 보편을 위해서 희생되는 것들이 상당히 저는 많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 뭐 음악계에 계시니까 아까 리듬을 이야기해 주시면 리게티 같은 경우에는 아프리카 리듬을 가지고서 응용한 어떤 그런 음악들을 만들었지만 결과적으로 어떤 주류 학계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언급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사실상 그 리듬이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배제되어 와서 이제 논의되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그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그렇게 지금도 그런 경향이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재밌는 얘기를 드리자면은 이런 어떤 이데올로기적인 혹은 어떤 뭔가 이제 사람들의 어떤 일상에서 벗어난 어떤 이제 음악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사실상은 그게 제거가 된다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음악을 즐기기 위해서 향유하는 어떤 공간으로 가는 곳이 캬바레라든가 클럽이라든가 뭐 여기 홍대 주변에도 많죠. 그리고 뭐 시장이라든가 아니면 뭐 요즘에는 이제 마트 같은 데에서도 이제 음악을 많이 듣겠지만 결과적으로 이제 그런 공간들에 대한 어떤 리듬들 자체가 확실히 논의가 잘 진행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 원인들은 여러 가지가 좀 있겠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은 퇴폐적이다 아니면 저속하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사회적인 시각도 분명히 있겠지만은 어떤 신체에 대한 몸의 어떤 리듬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우리가 지금 이제 논의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금기시하고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히려 어떤 예전부터 공동체를 이뤘던 어떤 그런 어르신들의 어떤 몸의 유의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등장을 하게 되거든요. 뭐 이렇게 보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뭐 저속하다라고 좀 전 표현은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뭐 이렇게 반말도 많이 섞어가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굉장히 뭐 지금은 성희롱적으로 이렇게 보일 수 있는 어떤 그런 표현들도 뭐 남녀 구분 없이 막 이렇게 하시는 모습들을 이제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런 어떤 몸에 가지고 있는 속성들이나 이런 것들이 근대적인 우리는 이제 교육을 통해 가지고서 그것들이 많이 이제 거세되거나 잠재되지 않았나. 그런데 이제 우리가 굉장히 클럽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굉장히 극단적으로 몸을 흔들고 이렇게 뒤엉키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어떤 극단들과 극단들이 지금 굉장히 어떤 우리 신체를 각박하고 있는 어떤 그런 요소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렇게 이론적인 어떤 그런 논의가 물론 이제 중요하긴 합니다만은 그것들이 이제 일상에서 어떻게 구현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사실상 굉장히 좀 솔직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떤 음악적이다, 오케스트라다, 어떤 우리가 교양으로 알고 있는 어떤 그런 지점들 말고요. 예, 그런 그 일상의 어떤 형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얼마나 구속되고 숙박되고 있나라고 하는 것들. 저는 앞으로 그런 점에 있어서 물론 제가 캬바레나 뭐 클럽 뭐 공연장을 옹호하는 건 아닙니다. 다른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자본에 굉장히 속박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는 이제 그런 측면 차원에서 몸에 대한 어떤 그 갈망, 어떤 그 몸에 대한 투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점차적으로 많이 일어날 것 같다. 어떻게 보면 뭐 자살 같은 경우에도 몸에 대한 투쟁이라고 저는 이제 그렇게 좀 느껴지기도 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꼭 질문인 것 같은 건 그렇지는 네, 저 계속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토모를 처음 봤는데 이렇게 얘기할 것 같지 괜찮은데요? 프로가 누군가요? 프로가 어떤 사람인가요? 질문으로 이렇게 하도 돼 있어요. 약간 르페블에 대한 소개를 혹시 참고로 이 책 뒤에요. 그 소개가 조금 있습니다. 그 약한 소개긴 한데요. 다른 이렇게 그냥작들 소개가 있는 거 쓰고 있었거든요. 제가 마음에 들었던 거는 윌페프가 굉장히 열린 선생님이셨대요. 그래서 저도 이제 뭔가를 뭐 논문이나 이런 거를 막 쓰고 심사를 받아야 되는 그런 입장에 많이 처해 있는 그 의뢰 입장에 처해야 되는 이제 학자로서 가끔 이제 갑에 있는 선생님들이 어떤 선생님이야 이상적일까 생각을 많이 하는데 윌페프가 그런 이상적인 사람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이뭐 기도를 들고 보드리아를 제자인가요? 아니면 조교를 이 사람이 이제 어디 학교에 근무하고 있을 때 제자 조교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 굉장히 학생들에게도 많이 열려 있고 연구 주제나 이런 거를 이제 설정을 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자율성을 많이 부여하는 그런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공산당 경력이 있는 상황이 그 저기 대학에 교수가 된다는 상황 그게 그 흔한 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분은 그걸 해냈던 그런 선생님이셔서 이런 선생님이 이제 그 대학에 있을 때 학생들이 어떤 느낌으로 바라보고 또 마음으로 어떤 식으로 의지를 했을까 생각해보면 굉장히 이 노대가에 대해서 이 노대가가 뭔 말을 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학교에 르페브르 교수 이분은 공산당원이었어. 물론 나중에 나오긴 하셨지만 그래도 엄청 좌파적이죠. 그래서 생각해서 우리가 이렇게 호감을 느끼게 되는 그런 요소도 있잖아요. 르페브르는 좀 그런 분이셨어요. 그리고 막 나이가 70 넘고 80 넘도록 막 정말 글을 너무 열심히 쓰셔가지고 도저히 번역이 따라갈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생산력을 가지고 있었던 또 그런 분이셨죠. 열려 있었지만 생산력 강이 있던 노대가. 그렇게 아마 제 감각에서는 그렇게 소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책의 그 257쪽에서 21쪽에 삼가 철학이라는 제목으로 소개가 되어 있고요. 제가 이 중에서 두 가지만 소개해서 좀 재밌게 설명해드립니다. 하나는 260쪽에 있는 건데요. 저희가 알고 있는 알티세르라는 철학자가 프랑스에 있죠. 근데 이 르페브르가 알티세르와 대적해서 논쟁을 크게 했었던 적이 있어요. 그 당시에 이제 대가로서 알려져 있는 박수주의자였다는 점이 이 에피소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자세히 나오진 않았는데 제가 편집자에 보는 거지만 이제 르페브르가 도시에 대하는 권리, 도시에 살 권리라는 책은 6.8혁명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줬던 책으로 되고 있습니다. 1967년도까지 있던 책인데요. 근데 그때 이후로 저희가 알고 있는 상황주의 그룹, 기드보르에게 등장했는데 굉장히 친밀하게 움직였었던 그룹이고 실제 영향을 많이 받았던, 그러니까 기드보르나 이런 사람들이 르페브르에서 많이 영향을 받았던 활동가라고 되어 있어서 그냥 학자로만 하기에는 사실 좀 품이 큰 그런 분석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좀 더 연구할 부분이 좀 있긴 있습니다. 혹시 플로우 말고도 혹시
커뮤니티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워낙 다른 분야로 각각의 스타일대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질문 아, 네. 다양한 분야에서 오셔가지고 다른 여러 가지 다양한 시각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책을 볼 수 있게 간접적으로 정말 고마운 자리인 것 같고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 그렇고요. 네. 제가 궁금한 것은 제가 지금 사실은 제목만 들어봤을 때는 정말 저한테 끌리는 책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못 읽었어요. 그래서 오늘 선생님이 와가지고 아 나를 끌리게 해주기로 이제 하고 싶은 거 와가지고 제자에 있는데요. 그러니까 책을 안 읽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기 말씀 나온 것 중에서 이제 공간의 시간성, 그러니까 시간성화 뭐 이런 말씀이 좀 말씀드리시나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쉽게 이렇게 안 와닿는 게 제가 이제 막연하게 여기서 읽히는 느낌으로는 그러니까 몸에서 생체에서 일어나는 어떤 리듬, 뭐 공간에서 일어나는 환경에서 일어나는 그 리듬에 대한 어떤 다성성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거기에서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목소리나 성질을 가진 그 리듬이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너무 아까 뭐 그들의 말씀하셨는데 그 획일화된 그 TV 모니터화된 그런 것들이 우리들한테 주입돼서 이를테면 마취된 체면화된 그런 상황에서 실제 여러 다양한 리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읽게 하려는 의도로서의 건지 아니면 우리 몸이 잠식한 그 의도, 부정성의 의도든 그것들에 대한 분석, 요소를 파악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책이 쓰여져 있는 것이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시간성이라고 얘기를 하시게 되고 음악이니까 그러니까 뭐 리듬이 있으니까 그래서 시간성이라고 얘기하시는 건지 저는 이제 제가 지금 좀 전에 얘기 드린 부분으로 봐서는 공간적인 부분으로서의 어떤 리듬으로 이제 막연하게 이제 익혀지는데 소통하시는 말씀들을 듣고는 그래서 그 부분이 궁금하고요. 두 번째 궁금한 것은 아까 말년을 쓰셔서 모르겠어요. 무슨 사사가지나 철학자들이 말년을 꼭 윤리적으로 그 내용이 이제 그 윤리성 있는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글이 이제 나오고 유작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아까 어느 분께서도 또 이제 윤리적인 책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내면에는 혹시 이게 대중적인 이를테면 그 자본에 대한 안티 뭐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촉을 뭐 해야 된다 이런 식의 계몽으로서 그 윤리성을 말씀하시는 건지 제가 책을 안 읽어가지고 그래서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시간성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우리 시간 공간과 같이 시간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굉장히 많고 그 말하는 분들마다 약간 가지의 차이는 있을 겁니다. 분명히 최고로가 입장에서 또 말하는 어떤 시간성이 있을 거고 뭐 저는 이제 꼭 국한에서 보기보다 좀 넓게 이렇게 바라보자 하는 시각으로 그 시간성을 이야기했고요. 제가 바라보는 그 시간성은 이제 리듬을 통해서 그 공간에 그 시간성이 스며들 때 그 이제 공간이 그 장소성을 가지지 않느냐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지난 석방하실 때 우정 선생님 말씀을 끝내실 때 공간에서 장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하시고 지금도 공간성과 장소성을 좀 별개의 개념으로 설명을 주시고 있는 것 같은데 계속 사실은 공간이나 장소라는 분명 두 개가 다른 개념이지만 굉장히 유사한 개념이기 때문에 어떻게 구분하여서 사용을 하시는지 그 공간으로 장소가 된다라고 하실 때 그 의미가 어떤 건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연과학에서는 이제 공간이라는 것은 어떤 물리적인 하나의 대상지를 공간이라고 부릅니다. 그 공간은 그 외에는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공간이 이제 그 사람의 생활과 같이 접맥될 때 그리고 어떤 시간성을 가질 때 그 공간 자체의 어떤 그 역사적인 의미성을 가질 때 그것을 살려줄 때 그 장소화시킨다고 그러거든요. 그 장소로서의 어떤
특정한 성질을 부여한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공간이라는 건 어떤 생명성이 없다든지 혹은 약한 단순한 어떤 물리적인 공간으로 볼 수가 있고 그게 이제 그 공간이 가지는 어떤 특성을 심어줘서 순결을 불어넣어준다 혹은 생명을 넣어준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네, 임태영 선생님한테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리듬 분석하고 연결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막스주의자인 앙리 르페브르가 일상 세계에 관심을 가졌어요. 그런데 왜 일상 세계에 관심을 가졌는지가 궁금하고, 그리고 그 일상 세계에서 주장하고자 하는 바가 뭔지, 그 일상 철학에서 주장하는 바가 뭔지가 좀 궁금하네요. 지금 일상 세계에 대해서 막스주의자가 관심을 갖는 것에 대해서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그 6.8혁명 이전, 6.8혁명 직후까지만 하더라도 막스주의자가 일상 세계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거는 뭔가 부르주아적인 문화에 경도된다거나 아니면 그런 종류의 문화에 대해서 세속화성 비평을 한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경멸받을 만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앙리 르페브르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그 모든 실체적인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공간 안에서 인간의 몸이 우리의 행동 능력의 범위들을 보여줄 수 있는 인간의 몸들이 어떤 특정한 형태로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문제제기의 문제제기의 어떤 그런 것들을 거리에 풍경 아주 일상적인 어떤 그 모습들이라는 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야기되는 겁니다. 왜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그 여기 이 책에서 나오지만 그 뽕피트 센터를 만들었는데 이 장소가 만들어지는데 어떤 동원됐던 어떤 그런 뭐 정책이라든가 뭐 삶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말 천박하게 이를 데도 없고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모여들고 이곳에서 모였다가 또 흩어지고 어떤 시간이 지나면 이 장소에 아무도 오지 않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막스주의자들이 아무 얘기를 하지 않고서 과연 정말 관념이 아니라 진짜 세계 안에서 사람들을 움직여가지고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것인가 택도 없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는 제가 볼 때 이 막스주의자의 앙리 르페브르가 일상 세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렇게 들어온다는 건 진짜 사람들의 몸을 움직여서 세상을 움직일 방법이 뭔가 그 현실적인 어떤 그런 이론과 그 전략들을 구성하는데 필요한 작업들을 해냈다는 점에서 좀 중요하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지금 2010년대에도 그렇게 새로운 작업인가는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앙리 르페브르 같은 이런 선구자들의 작업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요. 그가 이제 이런 작업들에서 처음을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이거는 꽤나 경멸받을 만한 부르주아적인 관심자로 취급받았던 시절이 있었다. 네. 저는 있지는 않았는데요. 19세기부터 시각에 중점을 두는 사유를 하게 됐는데 지금 그거에 대한 어떤 문제점에 대한 어떤 대안으로서 청각적이나 또 촉각적인 거 이런 책이 나온 것 같은데요. 이거 말고 리듬 분석 말고 어떤 다른 청각적이나 촉각적인 거 그런 것 관련된 책들이 있는지 그런 걸좀 묻고 싶습니다. 네, 고민 네 분에게 질문하고 하겠습니다. 너무 이미지주의의 사회고 미디어 중심적 사회고 그다음에 그 외모도 중요시하고 그런 사회가 됐는데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서 적극적이나 적극적인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문학 분석력 작업했던 맹무한 그런 청각적인 것, 시각적인 것에 시각적 함정주의가 갖는 어떤 편향성, 지나치게 또 독재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 글의 제목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분이 많이 쓰신 글들이 그런 게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
차원에서 제가 예전에 읽었던 한 책과 많이 좀 비슷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 책이 있는데 이게 사운드 스케이프라는 책이 있습니다. 머레이 셰프라는 미국의 음악가이자 환경론자가 쓴 그 사운드 스케이프라는 책이 있는데 그게 번역된 책이 있고 한국에. 그러니까 이제 사운드 스케이프는 랜드스케이프라고 한다면 풍경이지 않습니까? 그 풍경은 주로 우리가 눈으로 보는 풍경인데 사운드스케이프는 귀로 듣는 풍경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여러 곳에서 도시면 도시, 농촌이면 농촌, 자본의 메커니즘이 관통되는 곳이라면 또 그런 장소, 여러 곳에서 이 소리와 관련된 풍경이 있고 그것을 우리 인간이 들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런 여러 풍경들이 랜드스케이프가 이 환경이 파괴가 되면서 랜드스케이프가 바뀌어지듯이 사운드스케이프도 환경 파괴를 통해서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운드스케이프를 녹음기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기계를 이용해서 저장을 하고 혹은 그 장소에서 그 들을 수 있는 그 소리가 계속 그 장소에서 계속 들어질 수 있는 그런 환경 보호를 주장을 하자 뭐 이런 주장들을 그 책에서 좀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책에서 그렇게 세계의 여러 차원에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과 많이 좀 비슷한 그런 얘기를 좀 다루고 있는 것 같아서 그 책을 추천하는 예, 저는 건축 소유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오정 같은 경우는 아까 소녀도공원하고 청계천공원에 대해서 이렇게 가장 극단적으로 비교를 하시면서 그 장소가 갖고 있는 아이덴티티 정체성에 대해서 그 진정성에 대한 부분을 가장 이렇게 건드리신 것 같아요. 여기 홍대에 많이 계시겠지만 홍대에서도 사실 인테리어나 이런 공간들을 보면은 이게 정말 이 재료가 정말 있었던 재료였었나? 아니 이 장소가 원래 10년 전에도 있었던 건가? 근데 건물을 가보면 10년 전에 있던 건물 같아요. 그리고 재료나 이런 거는 엊그제 다시 재구성했던 건물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진정성에 대한 부분들이 일반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저는 이제 사실 이거를 제가 생각하고 고민하기 때문에 그분에 관심을 갖는데 일반 분들은 전혀 그 진정성에 대한 부분은 모르시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개인적으로 생각하시는지. 일반인들하고 분명히 괴리가 생길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일반인들이 좀 이해가 좀 부족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어떤 그 공간의 장소성을 구현하기 위해서 진짜 많은 고안을 해서 만들었는데 그게 나중에 가서 무시받는 경우가 또 의외로 많습니다. 왜 이렇게밖에 못했을까? 좀 더 예쁘게, 세련되게. 그 세련됐다는 말은 자본주의적일 수도 있고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 물론 그 못해서 한 건 아니죠. 이제 그 장소성을 살려고 하는 건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유사한 사례가 될지도 모르겠는데 광교 신도시를 만들 때도 마을 이름 결정을 할 때 그 주민들하고의 어떤 갈등도 그런 것하고 기본적인 그 맥락이 비슷하다고 봅니다. 거기에 해령마을 이런 게 있었고 독바위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런 호칭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해령은 해골하고 발음이 비슷하다고 해서 무시당하고 독바위는 이제 하나 있는 바위라서 독바위라는 이름이 전에부터 있었는데 독이 있는 바위라 그래서 무시당하고 저는 기본적인 성격이 비슷하다고 보는데 결국 그 공간의 어떤 장소성을 살리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의외로 그렇게 좀 무시받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안내 말씀하세요. 좀 늦게 말씀드려서 공범철님은 집에 급한 사정이 있으셔가지고 먼저 가신다고 아까 양해 부탁드리고 가셨습니다.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린다는 게 놓쳤습니다. 말씀하시죠. 민간한테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도시 공부를 하고 있고요. 공간 이론자라고 해서 사실은 관심을 갖고 책을 읽었는데 또 공간에 대한 얘기가 사실은 공간 이론가에 있는 공부를 하고 있었던 자본이나 음악에게 굉장히 좀 초점이었고 오히려 공간에 대한 얘기는 조금 그 비중이 떨어지지 않았나 깊이가 떨어지지 않았나 해서 약간 기대에 못 미쳤어요. 근데
나갈 수 있는 지점을 말씀해 주셔서 되게 좋았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해주신 것도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또 읽으시고 이런 얘기를 또 공간과 이렇게 접목시킬 수 있는 어떤 지점들이 혹시 더 있다면 공간과 정확할 수 있어요. 그 공간에 대한 관심 말씀하셨는데 역시 이 책 공간의 생산이 다 얘기했습니다. 정말 엄청난 역작이고요. 아주 시시콜콜한 것에 대한 뭐 이런 사례부터 시작해가지고 거시적인 맥락까지 아주 촘촘하게 분석되어 있는 책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서 일단 그러니까 공간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끝장을 보시면 안 돼요. 문제는 이제 남아있는 부분이 이제 시간의 문제. 이게 시공간으로 그 리듬의 어떤 그 특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설명할 수 있느냐. 이건 정말 어려운 문제거든요. 어려운 문제고 각각의 그 개별적인 어떤 것들을 일반화시켜가지고 리듬 분석이라는 게 과연 가능할까? 이런 것에 대해서 비판자들과 마찬가지로 저도 좀 약간 과연 될까? 그런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공간 관련해서 그 아까 촉각이나 어떤 청각과 관련해가지고 좀 이렇게 뭐 참고할 만한 책이 있느냐고 말씀하셨는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말씀드립니다. 그 니디에 형제의 피부자라는 책이 국내 번역이 이 책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소리를 들을 때 귀로만 청각기관으로만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피부로 울리거든요. 니디에 형제의 이 피부자에서 되게 중요한 명제 중에 하나가 락강이 자아는 거울이다라고 말했거든요. 이 양반 자아는 피부다. 되게 재밌는 장면이 그러니까 그 앞을 볼 수 없고 일평생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어떤 마을에 대한 얘기가 나이고 어떤 소설가 쓴 작품인데 이것은 정말 그러니까 시각 중심적인 어떤 그런 공간과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그 장소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잘 때 무슨 이렇게 강당 같은 곳에 한꺼번에 모여서 자요. 그래서 약간 뭐 다들 모인 데서 이런 말씀 드리기가 좀 창피하긴 하지만 이제 배우자들과 함께 이렇게 성교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굉장히 이 장면에서 묘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닥을 통해서 이렇게 막 이렇게 진동이 옮겨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느끼면서 막 그 안에서 어마어마한 막 희열과 막 이런 아주 독특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시각 중심적인 어떤 그런 공간이 있다고 했을 때 과연 어떤 사적인 공간의 그러니까 구획과 이 공간이 나눠지고 뭐 들리지 않게 한다든가 진동이 넘어오지 못하게 한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설계들이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근데 이들에게서 본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절대 변수, 절대 상수가 빠져버렸기 때문에 이 장소들에 대한 설계나 아니면 그 상수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제 이거를 디디에 양제에 있는 이 피부자에서 얘기하면서 이곳에 있는 사람들에겐 진짜 자아는 피부다라고 하는 것을 그 명제를 분명하게 이해를 듣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는 이 피부자와 함께 이 리듬 분석을 한번 같이 읽어본다면은 공간을 연구하시고 그런 것에 대한 디자인이나 설계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한 영감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여기가 또 공간과 시간과 에너지를 들면서 상황 연구에 대한 상황 분석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사실 또 에너지에 대한 얘기는 많이 또 안 하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뭐라고 하셨죠? 상하게요? 상항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시공간에서 시간과 공간을 이제 넘어서 이제 세 가지 대립형식으로 에너지까지 넣어서 시간, 공간, 에너지를 같이 봐야 된다는 얘기를 언급을 하고 계신데 에너지에 대한 얘기들은 사실 또 많이 풀어놓지 않으신 것 같거든요. 그 리듬을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그 리듬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어떤 수준에서든 아주 그게 극미한 수준에서든 아니면 어마어마한 물적인 단계에서든 물적 교환이 이루어질 때 항상 생겨나는 거죠. 탁 친다든가 그 다음 번에 탁 친다든가 뭐 그렇기 때문에 그 에너지의 어떤 흐름이나 아니면 에너지의 높낮이 강도 이런 것들을 통해 리듬을 파악한다는 건 아주 사전적인 의미에서 당연한 일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리듬을 파악한다는 것은 에너지의 흐름과 그 전면, 그 강도를 파악하는 것과 별개의 것이라고 볼 수 없을 거예요. 그 사망의 분석이 리듬 분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도 저는 그런 측면에서 접근하고 이해해요. 잠깐만요. 혹시 발언을 하셔도 혹시 안 하신 분들 중에 얘기하실 분들만 나중에 이어서 또 하실 수 있게 혹시 안 하신 분들 중에
아, 네, 저기 안 보였습니다. 좀 하시고 이어서 좀. 되게 쓸데없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이거는 관련이 없을 수도 있어요. 여기 제가 처음 와봤는데요. 그러니까 뭐지? 이쪽에 대한공간 같은데 막 벙커라든지 뭐 민중의 집이라든지 아니면 뭐 출판사에서 하는 뭐 인문학 강연 뭐 이런 데도 많이 다녀봤거든요. 근데 여기는 좀 굉장히 다른 데보다 출판사가 있어서 그런지 그 학자 중심? 그 네임드 있는 사람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학교에도 좀 다녀봐서 느낀 건데요. 제 느낌인데요. 이런 그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학자들의 이론을 그 책이나 뭐 거기서 학위를 따신 분들이 와서 여기에서 강연을 한다든지 아니면 책을 내서 소개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게 과연 일반인들한테 이렇게 일부러 찾아서 강연을 듣거나 그리고 강연을 듣고서도 사실은 이해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개념화된 것들이잖아요. 그것도 그 사람들이 거기에 뿌리내린 땅에서 그 역사가 있는 거고 그 오랜 시간이 묵어서 나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한 번에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그게 계속 좀 늦게도 수입되는 것도 있지만 빨리빨리 수입되는 편이라는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게 다 이렇게 정리되는 그런 것도 별로 없이 결국에는 그거에 대해서 추종자들이 좀 나오고 또 전달하는 메신저들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학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배워야 아는 거죠. 근데 일반 사람들은 그냥 배움으로 산다기보다는 느낌으로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이론에 머무는 게 아닌가. 결과적으로 시간을 이렇게 그러니까 잠재성은 있겠죠. 근데 당장의 선택이나 실천에 반영이 될 수 있나 이게 그런 거? 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소희 선생님한테